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내년에 걸친 전쟁 동안 러시아의 주요 전술은 병사들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인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죽음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넘어서면 전쟁 지속 능력이 약화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러시아인이 목숨을 잃었고 러시아의 사망률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였던 상황이 이제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군대와 국가를 유지할 충분한 인구가 없는 미래를 감당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죽음의 기계가 되었고 사망률은 유례없이 높아졌습니다. 알자지라는 1월 8일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군 총사령관 시에르스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25년 말 3개월간 러시아 병력 손실이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매우 효과적인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젤렌스키는 2025년 10월 이후 러시아 사망자가 매달 약 5,000명씩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월 5일 연설에서 12월에 3만 5천 명의 점령군이 제거됐고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11월에는 3만 명, 10월에는 2만 6천 명의 점령군이 제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숫자들은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르인폼은 2024년 12월 이 러시아의 전쟁 피해가 가장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2025년 1월에 보도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러시아는 한 달 동안 48,670명의 피해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전쟁 피해자 수입니다. 부상 사망자는 같은 달 1년 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며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부상 대신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복하더라도 더 이상 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망자는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후자의 문제는 기존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이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분석을 했지만 2025년 12월 수치는 젤렌스키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적군은 12월에 3만 3천 명 이상을 잃었으며 이는 영상으로 확인된 사례만 포함된 수치입니다. 시에르스키는 실제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러시아의 매우 우려스러운 점을 덧붙였습니다. 2025년 12월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점령군 병력을 러시아만큼이나 중화시킨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징집됐어요. 무슨 뜻이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군대의 병력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12월 수준의 전과를 계속 유지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잃는 병력만큼 병력을 투입할 수 없어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국장 키릴로 보다노프의 말을 믿는다면 그 수치가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알자지라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월 평균 모집 인원은 33,583명이었으며 2026년에는 이를 34,083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어느 숫자도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가고 있는 3만 5천 명의 러시아군 사망자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 중 일부는 푸틴이 도네츠크에 위치한 포크로우스크 시와 우크라이나 내 몇몇 주요 거점을 점령하려는 맹목적인 집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에 최대 15만 6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더 많은 병력이 한 도시에 공격을 가할 때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 병사들이 계속해서 방어선을 향해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방어선에 의해 물결처럼 쓰러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 병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망하고 있는 주된 이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젤렌스키 시에르스키가 공개한 이 엄청난 수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우리가 공유한 발언에서도 이 점을 시사했고 알자지라가 12월 19일에 보도한 또 다른 성명에서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매달 전선에서 약 3만 명의 병사 목숨을 소비합니다. 부상자가 아니라 매달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드론 영상으로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드론 영상은 1인칭 시점, 즉 1인칭 시점 드론, 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는 장면을 조종사가 보는 그대로 녹화하면서 촬영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조종사들이 적을 많이 사살할수록 점수를 얻는 게임화 시스템을 도입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지난해 11월 이 이니셔티브가 1년 전 도입됐고 등록한 군인들이 점수를 교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8월 기준 우크라이나 브레이브 원 마켓플레이스에 95개의 드론 부대가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11월에는 400개 부대로 늘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드론이 죽음을 게임처럼 만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사살 수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격추 인센티브 외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드론을 생산하며 기존 보유량보다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025년 8월 기사에서 202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연간 무려 1,500만 대의 1인칭 시점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 모두 2025년을 위해 1인칭 시점 드론 생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이에 성공했습니다. 은퇴한 미국 장군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는 우크라이나가 1인칭 시점 드론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로 자금을 지적했습니다. 페트레이어스는 5월 키이우 안보 포럼에서 이곳 드론이 최첨단이라며 더 많은 자금이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올해 400만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2026년에는 달성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1,050억 달러 대출을 합의해 EU가 차입으로 조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점점 더 뚜렷해진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완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보고된 이 엄청난 사살 수치는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승인 절차로 생산 확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1월 5일 RPC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1,300개 이상의 신형 무기 모델을 승인했으며 이 중 550개 이상이 무인 항공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드론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드론은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혁신을 제공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025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드론 성공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도 젤렌스키와 시르스키가 보고한 드론 격추 증가와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7월에 우크라이나는 16,262 건의 드론 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치는 12월에는 33,01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2025년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최대 10만 명의 러시아군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군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손실 수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실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매우 전형적이었습니다. 무시하고 회피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알자지라는 전쟁연구소의 주장을 보도했는데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11월에 러시아가 벨고로드 국경 지역의 전방 예비 부대에 전지형 차량, 곡사포, 열압용 무기 등 중장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 인상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IS 수입일에 따르면 예비 영토 방위 부대는 후방 인프라를 보호하는 임무로 인해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에 배치할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역 예비군을 전투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당분간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이 아니었던 예비군들이 이제는 전선으로 밀려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기록적인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 병력을 대체할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군이 벨고로드를 떠나면 공격 기회가 생기므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4년 8 월쿠르스크처럼 역침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방어가 약한 국경은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는 전사한 병사들을 신병으로 대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인력 문제는 더 깊습니다. 1월 8일 기사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에 이제 어려운 선택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을 복구해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격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징집하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예비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사살률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예비군이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인력 문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2025년 초부터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사단과 여단 창설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소위 특별 군사 작전 동안에 말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크게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 러시아가 겪었던 막대한 사상자 수를 유지하고 더 늘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능력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 관찰자 콘스탄틴 마셰베츠는 러시아의 손실이 러시아의 부대 창설 의지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계획한 17개 사단 9개 여단 중 실제로 4개만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개는 각각 4개가 아니라 계획했던 26개의 사단과 여단 전체 중에서 4개뿐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만든 부대들도 원래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새 부대에는 레닌그라드 군관구의 제68, 제71 기계화보 병사단과 태평양 함대 발트, 함대 155, 336 해군 보병여단 2사단으로 개편된 두 해군 보병사단이 포함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렇게 전한 뒤 덧붙입니다. 마셰베츠에 따르면 이 부대들은 교리상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단들에는 포병, 방공, 병참, 중장비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병사들에게 경장비 차량을 지급하고 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보도했습니다. 마셰베츠는 이것이 전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장갑이 부족한 보병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서 드론에 쉽게 희생되고 이로 인해 젤렌스키와 시에르스키가 대규모 사상자를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사단 창설에 필요한 인교 병력이 절실하지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창설하려던 17개 사단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7만 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단들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모집하는 병력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대로 된 전략적 예비군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벨고로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예비군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러시아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군 정보국,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일부 선발 지점에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쿠티아 지역 선발 지점들은 크렘린 지시에 따라 평균 40명만 모집했습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모집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규모 사망과 낮은 급여가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군 입대자에게 연봉과 보너스를 크게 제시한다는 보도들을 보면 마지막 요인은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 보도 닷새 만에 러시아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예비병사 가입 보너스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타타르스탄과 사마라는 모두 지급액이 수백만 루블에서 사마라는 연방 최소 금액인 40만 루블로 감소했습니다. 가입 보너스는 2025 연일 월 최대 360만 루블에서 10월 N 40만 루블로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약 10개월 만에 약 44,700달러에서 약 5,000달러로 감소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 지원자들의 주된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러시아는 병사 손실을 대체할 신병 모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절박해지자 러시아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외국인 계약병을 끌어들이려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25일 CNN 보도로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케냐 청년들의 불법 전쟁 모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매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민 17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보고를 조사 중이며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조 요청하자 러시아는 외국인 전투원 확보를 위해 강압과 기만, 뇌물까지 사용했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더 많은 전투원을 모집하기 위해 비자, 거주 허가, 시민권 약속이나 박탈 위협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의 접근 방식은 이처럼 매력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끼를 문 사람들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거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많아 기존 모집으로는 인원 보충이 어렵고 모집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러시아가 외국인 용병을 전장에 끌어들이려 절박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러시아가 전사자 보충에 필요한 병사 수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크렘린이 예비군을 구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문제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국에도 전략적 부담입니다.
이 내용은 1월 7일 TBP 월드 인터뷰에서 제임스타운 재단 선임 연구원 폴 고벨이 언급했습니다. 고벨은 인구 압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 연결됐으며 러시아가 기존 인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기존이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대체하기 힘든 것은 군인뿐 아니라 전체 인구입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 출산율이 여성당 1명으로 감소해 TVP 월드는 이 출산율로 인구 유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를 대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그 수는 현재까지 1,215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출산율 감소는 오랜 문제였으며 2025년사 월 모스크바 타임스는 200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 2월 일부 지역에서 18, 27% 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인텔리뉴스는 러시아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3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을 여성 1인당 2명으로 높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매달 수만 명이 희생되는 전쟁을 끝내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녀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괴벨스는 TBP 월드에서 러시아의 출산율이 농촌과 비러시아계 지역에서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토착 러시아인이 점차 비토착민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괴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 감소가 연간 100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5, 6 자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괴벨스는 러시아의 주택 부족과 정체된 생활 여건이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러시아 군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인력 문제가 앞으로 닥칠 일들의 전조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확실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러시아 본토인들이 목숨을 잃어서 크렘린이 더 많은 인력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집 담당자들은 외국인 병사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본토인들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감소하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 부족을 메우는 데에는 비본토인들만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푸틴이 이미 자신의 나라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잔혹한 전쟁을 계속하는 한 그것이 푸틴을 멈추게 할 만큼 충분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푸틴은 전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도 푸틴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정복이 자신의 업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압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사와 석유 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계속 공격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격 정보는 영상에서 확인하고 러시아 병력 인구 분석이 궁금하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